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는 아산학학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발표하실 분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정영식 교수님입니다. 저는 71년부터 2004년까지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한 지도 만 9년이 지났어요. 세월 한번 빠르게 가고 배웠어요. 다르게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한 2년 전부터 재작년부터 이제 산업협동관에 ES 다산이라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인지니어로서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산에 대해서 그전부터 우리가 재밌는 숙제가 있었는데 도무지 이제 아산이라는 그 이름 중압감 때문에 뭘 어떻게 할지 시작도 못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연구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봐보고 기다리 교수 연락해가지고 생각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주어진 능력이나 시간도 없어서 하지 못하면 이번에 이제 요 발표 요 이제 발표는 제목을 요청해서 한참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산을 인지니어로서 보고자 하고 또 이제 그분이 사실은 평생을 인지니어로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 친구인 기술직 직원들하고 막 다툼을 하면서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힘든데 그렇게 제목을 주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이름은 그럴듯하면서 좀 애매하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정의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아바드. 엉투프루노는 기획을 최대화한다. 또 이게 이제 아산이 하셨던 이거의 가장 적은 단어로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회라는 것은 본인에게 또 좋은 기회를 전하는 거고 그보다 더더욱 근데 그 많은 직원들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희와 같은 산업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학계통, 기술계통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면은 어느 누구도 현대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고 또 울산을 또 거쳐갔고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다른 사람인데 이건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을 설립하고 유지하고 다져지는 딱 맞는 게 있어요. 물론 아산에 하신 일은 이보다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엉투르십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말씀이 있고 지금 이제 그럼 엔지니어는 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엔지니어링이 뭐냐? 이게 사실은 제가 학번이 57학번입니다. 57년에 서울대 통고 입학을 했는데 그럼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엔지니어링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 이제 회사 이름이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우리 흔히 이제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엔지니어링 사이언스라고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공과대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전부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교육에 들어가고 그럼 이게 사이언스는 뭐라 하느냐? 뭐 비슷하면서 좀 유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그러면 퇴근할 가지가 해야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엔지니어링이 뭐냐 꼭 말하라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is what engineers do. 그러면 엔지니어가 뭔지 말해야 되겠죠 이제. 이제 폴 칼만이라는 사람은 유체과학을 하신 분이고 수학, 물리학, 유체과학 하신 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게 비행기 날개 주변에 흐르는 기체 흐름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마디 저를 재밌어요. 사이언티스트하고 엔지니어를 비교를 했는데 사이언티스트 explores what is. 그러니까 과학자는 현존하는 실제 존재하는 자연 법칙을 찾아내는 거고 발견해야 되죠. 그다음에 engineers create what has never been.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아사는 바로 엔지니어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정말 없는 걸 무수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솔루션을 찾는 건데 그 솔루션이 이제 디자인으로 나타납니다. 디자인도 우리가 번역하면 설계라고도 하고 또 디자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무슨 모양 이쁘게 하는 거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기계 같은 거 이런 것도 설계라고 합니다. 번역. 근데 이것도 이제 뜻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기 어려운데 약간 엔지니어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찾아내는 그게 바로 솔루션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루션 그 결과가 이제 디자인으로 나타나는 건데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에 뒷받침이 될 만한 그 과학적인 지식이 없다 라고 난 모르겠다 떼치우고 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엔지니어링에서 기술한 책을 보면은 의사하고 엔지니어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의사가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 병이 도무지 뭔 병인지 모르겠다. 이게 뭐 병원병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죽고 나서 놔두면 내놔야 돼. 끝까지 환자를 돌보고 그게 엔지니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77년 미국 있을 때 무슨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에이즈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때 에이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걸 이제 그린만키 디지스라고 합니다. 그린만키 디지스를 앓는 환자를 의사들이 자원을 해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한 거죠. 돌본다고 이제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했다고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벤티브네스, 이게 이제 창의성 이거를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면은 예술적인 창의성을 이야기하는 걸로 많이 하고 엔지니어링 크리에이티비티는 이제 인벤티브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몇 가지만 골라왔는데 당신이 창의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창의적 능력이 갖고 있다고 믿어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베타 솔루션이 있다. 현재의 솔루션보다 베타 솔루션이 있다. 베스트는 있겠지만은 그건 인간이 모른다. 이게 베스트 솔루션, 이 베스트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솔루션이 있다고 했을 때 항상 그보다 나은 솔루션이 있다. 사실 이제 우리 아산 정규영 회장님께서 사실 유명한 말씀이셨습니다. 니 그거 해봤나? 그래서 엔지니어 다툼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 니 그거 해봤나? 바로 베타 솔루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미리 이제 이걸 어떤 구상을 해놓고 그걸 디테일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 해놓으면은 이제 그거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건 말이고, 그다음 이야기는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벤티브 피플,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이 어떠냐? 이게 이제 융이라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이분이 프로이드하고 쌍둥이를 심리학자 이분이 이제 사람의 여러 가지 자징 퍼셉트, 자징 퍼셉트, 띵킹,
perceptive, sense perception, intuitive perception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는 엔지니어들은 일반적으로 judging 쪽이고 thinking 쪽이고 그러나 창의성은 이쪽으로 intuitive, perceptive하고 intuitive한 사람들이 장면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요즘 이제 그 케이블 TV 뭐 무슨 종편 그거 나가 박수를 나가지고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고암 이병철 회장님은 저쪽 자지 띵킹 저쪽으로 가까운 거고 아산은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그냥 딱 생각해서 그냥 하는 근데 그런 스타일이 더 창의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엔지니어링 항상 보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창의성을 창의적인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뭐냐? 이게 이제 실제로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데 제약이 있다고 허구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자유로우면 돼. 이제 이 나인도 프로그램 우리가 정답을 주고 줄을 여기 떼지 말고 3개를 4개를 꺼 가지고 다 통과하게 하라 그러면은 참 못한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아주 쉽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왜 이 솔루션을 못 찾냐면 이렇게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튀어나온 거 안 하려고. 그거는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제약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제약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아산 같은 분은 그런 제약을 안 받은 분이 아니냐. 여러 의견을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생각.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동전이 있고, 미국 동전이 있고, 두 개의 동전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크게 안 하고, 저희가 갑니다. 합이 30%가. 그냥 물어보면은, 두 개 중에 하나는 5%가 아니다. 그러니까, 5%를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요놈 합치고, 요거 합치고, 요것도 합치고, 잘 안 되거든. 마지막에 요걸 합치고. 그럼 5%로 10%. 근데, 두 개 중에 하나가 5%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두 개 중 하나는 5%가 되는 거 아니냐? 딱 거기 있으면 금방 차이가 나죠. 다 다른 거죠. 아산 같은 분이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했다면은 또 그런 성공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 사실 이제 아산 같은 분은 말씀하신 학교 공부 배를 안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사실은 이 나누지라는 이 팩추얼 나누지라는 건 그 복잡한 건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뉴턴의 제일법칙인데 그러니까 힘하고 가속도가 필요하고 비례상도가 질량이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단하니까 이것도 있죠. 이거 아주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적인 접근도 비례 반비례 이 관계만 확실히 알면은 아주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쉬운 건 놔두고 어려운 거 잡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산 같은 분은 그러니까 어떤 뭐를 아주 세밀한 그런 지식이 없어. 이건 원리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친구들 들은 이야기 그래요. 이게 한번 서울 갔더니 말레이시아에 떼는 것을 수준을 해가지고 가기 전에 팀을 만들어가지고 팀장님이 친구였는데 이제 회장님 지시한 대로 하면 안 된다. 뭐 장비 때문에 좀 싸웠다. 두더니 장비끼리 마지막에 이제 팀장님들하고 야 시간 다 쪼아내지 마라. 결국은 회장님 말씀이 맞다. 정말 어떤 그런 센스가 있는 그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너무 디테일한 걸 생각하고 너무 정확하나 이런 일을 한다고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우리가 법원의 간판 보면은
그럼 울산의 지방법원이 지금 대법원이 있겠습니까? 악착같이 이제 지방법원이라는 걸 표현하는 우리는 제가 이제 저걸 이제 도로 표시판을 해놨는데 저 읽으려고 하면 차 세워놓고 한 10분 읽어놓고 생각해봐요. 이제 지금 그냥 프로스큐터에서 딱 단어 하나만 들어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쓰레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경험 부족에서 오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몇만 45년 10월에 지금 사실인데 이게 호텔이고 호텔이 지금 서울시청 이게 국회의사당인데 지금 서울시에 가고 쯤에 동아일보사 제 이제 정규회는 8,000불씩 있어요. 60년에 지금 대학 졸업하고 몇명 이거 취직을 해서 내가 올라가고 8층은 사무실 안 했어요. 8층에서 서울 시내로 가고 8층 이때나 60년에 45년 60년 대학이 없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있다는데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면 안도호텔역에 이제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이 있었고 나중에 작년 전부터 작년 중에 서울시 근데 이제 10월 할아버지가 이제 안도호텔에 근무한 아버지가 와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어디서 기다리냐면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상한 분이 하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할머니가 안 돼요. 문이 열려가지고 나오는데 세상에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싹 깎여요. 그처럼 들어갔는데요. 이런 분이 아들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데 있으면 진작 말을 하시고 차에 그 엄마를 데리고 와서 근데 2차원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2층 3층을 모르니까 전혀 이제 감지가 안 됩니다. 이걸 조금 이제 아까 좀 짜고 아닌가. 우리 이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이제 전기등환을 발명했다. 그래서 뭐 색깔 혁명이 났다. 근데 제임스 와트 발명한 전기등환은 이 뉴카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기반을 다 바꾼 겁니다. 다 바꾸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보일러 물들이 가지고 요 밸브 열리면서 쌍기 올리죠. 올라가면 내려올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밸브 열리면서 찬물을 쫙 끓여요. 쫙 이게 끓이면은 좀 식어가지고 또 다시 물대가 내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린더를 데웠다, 또 찬물을 식혔다, 데웠다, 식혔다, 에너지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놈이 더우면 늘어났다, 줄였다, 늘어나기 모양이 많이 나죠. 그 아주 고약한 거예요. 잘, 이게 비면진이었는데 이걸 제임스 와트가 바꾼 거는 딴 거 없어요. 이 스팀을 끌고 와가지고 스팀을 여기서 바로 물 끌고 와.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주시죠. 그럼 스팀이 빨리 오죠. 그럼 이 시간은 더웠다 치웠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별로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리냐고 12년에서 50년이 걸렸어요. 만약에 이때 정중희 회장님 같은 분이 됐을까? 훨씬 빨리 했을 때 어떤 생각? 그러니까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들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말하는 이건 라보가 선물이 모든 이제 여기 34년까지 1934년까지 작곡가가 34년인데 쪽에 위입이 오늘 제임스 와트가 지금 시간 내가 못 말씀드리네. 이 단순한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인공위성을 이제 배설을 보면은 항상 자세를 그러니까 붕 떠 있으니까 자연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기가 여기 다 있는 여기 이제 이 안쪽으로 90mm 자연이가 차이가 작지만 막대기가 기니까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암묵적 지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유희 회장님하고 같이 일하실 분들은 이제 말씀은 회장님은 암묵적 지식이 있다. 테스트 나지. 테스트 나지. 이게 이제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인데 이걸 어떻게 터득을 했을까? 그것도 참 아주 힘든데 우리가 우리가 그 천재를 이야기할 때 생리 지식이라고 태어나면서 태어나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런 암묵적 지식이 자기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암묵적 지식을 전달하는 그 뜻식을 제재거나 이런 게 이게 그런 지식을 빨리 습득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하기 배워서가 아니죠. 배워도 모르는 사람 여기서 무슨 되겠죠. 이제 이게 맞아.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야산에 대해서 요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해봤자 모아봐야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다른 회사에 요새 이제 회사 사장님이 뒷일이 나가고 그러면 거기 나가파는 거 아니에요. 저 추석 연휴 때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는 사촌 때렸던 800km 우리 일로 주는 게 부산에 가서 근데 이 12명이 근무하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요일에 식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냐면 미국의 기술자 시위를 시술해서 그것까지 부산 미국의 기술자 시위는 공통과목이 굉장히 기계, 토목, 전기, 각본의 기술자들이 이때를 치는 공통과목이 많이 그러니까 수학, 물리학, 경제 성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뭐가 하면 전부 다 해나가가지고 책임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기본 원리를 파악하면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는 그 책을 쓰면서 나는 한 670을 찾아서 암이할 수 있으면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우선과를 이루고 책을 읽는 이거는 친구들이 이제 어차피 자료를 제가 한 3시간 강의하는 거는 한 50시간 필요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미로에 이렇게 그 시험 문제들을 다 보니까 수학을 못하고 제대로 정확히 알면 하면 한 문제가 대단히 보이니까 딱 알면 30초 안에 다 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면 요새 자꾸 오는데 이걸 위에서 보면 그래서 보면 바꾸는 얼마나 쉽게 그래서 이걸 위에서 보면 그런 것들만 보고 나도 아산에서는 자꾸에서 이렇게 보고 일을 하지 않는 하시면 그게 이제 여기 지금 기적 같은 일이 많은 게 이제 조성소의 1호 법하고 1호선 진수가 동시에 하여간 그 작업은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런 생각들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아산학과 현대한국의 신성사에 대해서 허영한 교수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울산대학에 오기 전에는 울산과 아산 종교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회산업 문화사회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역사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제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던 과거를 해석하고 만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울산대학에 온 이래로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 분야가 울산의 어떤 역사, 울산의 아이덴티티, 또 한국의 홍업화 과정에서 울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런 것들을 좀 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단상들을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아주 아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접근이 가능할까 하는 저의 어떤 인식이 초적인 그런 단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아산학을 만들어 나가고 구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많은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이랑 발표자들께서 연구하시기 때문에 역사학적으로 의미 있는 발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심성사라고 하는 사학사적인 접근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심성사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에게 소중한 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인간 집단의 고유한 사고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심성사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 목표입니다. 동일한 어떤 공간적, 시간적 경험을 가진 집단은 집단 기억을 보유합니다. 그것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제공하죠. 그게 어떤 아주 좁은 공동체, 마을 공동체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고 거대한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단위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 집단 기억이 어떤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집합 기억은 집단의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만 집단 내부에서는 지속성, 연속성, 동질성의 의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집단 내 모든 차이를 평준화하고 변화를 없게 하는 전통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집합 기억이 전통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개개 구성원들의 기억은 그 틀 안으로 통합됩니다. 집단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체성을 인식하는 어떤 집합 기억의 지속성이 존재하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편적인 기억이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성과 그 차이,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산을 특출한 개인으로 보기 이전에 그가 속했던 시간과 공간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아산이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간 집단과 사고 체계나 감정을 공유했다는 점을 일단 여기서는 강조해보고자 합니다. 아산이 살았던 시간과 공간을 이해함으로써 아산을 재해석하고 아산을 통해서 그가 살았던 시 공간의 시대 정신을 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결국 인물과 그 시대에 대한 연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성사와 아산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역사학에서는 심성사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보통 그냥 심성이란 용어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나 관념을 연구하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어떤 특정한 시공간의 집단들이 어떤 종류의 심령을 왜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것은 관념사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사회 경제와 연결되는 정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엘리트적인 심리사에 대항해서 민중의 집단 심성을 탐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는 엘리트 문화와 민중 문화의 상호 교류성을 밝히거나 엘리트 문화가 어떻게 민중이라는 수용자에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주제들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성적 사고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망탈리테사라고 하는 심성사는 프랑스 아날 출판과 동시에 시작한 것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를 쓴 브로델 이후에 제3세대 역사가들의 역사학을 가리키는 것을 출발했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르페브라든지 블로크, 듀비 이런 연옥의 탄생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마을의 역사를 쓰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몽타유 이런 걸 썼던 연구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심성사 역사학자들입니다. 사회사적 토대에 입각한 사회사적 심성사로 이 사람들은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명사를 썼던 아리에스라든지 라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문화적인 심성사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많은 업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뭐 심성사를 어디까지 볼 거냐, 그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사적인 개보학이나 그것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단 차치해놓고 저는 그 문제의식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나 사회 구조만이 아니라 그들이 역사에서 발견하고자 했던 것은 막달릴 때 즉 집단 심성이었던 거죠. 사회 경제사가 등한시했던 인류학적 다양한 주제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정영식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런 제도적인 어떤 도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식의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신통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틀을 가지고 이제 아마 신통사를 잘 모르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약간 소개를 하는 걸 앞에 넣은 셈이고요. 그걸 토대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아산은 1915년에 태어나서 2001년도에 타계했습니다. 지금 20세기 인물들이 뭐 대부분 10년대생들이 많이 있는데 아산, 그다음에 호암, 박정희 전부 다 10년대생들이죠. 20세기를 살아갔던 20세기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박태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특별한 전환기적인 어떤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들인데요. 한반도를 무대로 역사를 구성해온 정치 공동체 내지 민족 공동체에게 20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생각해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식민지적 근대 이행을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조건으로 바뀐 시기였죠. 그런 조건 아래서 전통적인 제도와 정신세계의 해체 또는 재구성을 경험했고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적 주체 형성이라는 과제에 항상 내몰려야 했었고 한편으로는 근대적인 사회 변동이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지고요. 해방과 분단, 냉전 체제의 최전선이었고 전쟁을 경험하고 1950년대의 어떤 원조 경제 하에서의 빈곤이 진산되는 구조, 사회적인 부패 문제, 독재 문제, 사회부 혁명, 군사 정변,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 압축적이고 비합적인 경제 성장,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엄청난 것들을 어떤 동일한 인물들이 경험하면서 겪어왔다는 것이죠.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어떤 역사 발전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농지가 개혁됐죠. 지금 전 세계적인 후발 국가 중에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농지 개혁에 성공하고 지주 계급이 없어진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한국이나 대만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배 계급이 사라진 거죠.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농지 개혁 이후에 성장주의에 따라서 경제 성장을 주도한 새로운 주체들이 만들어졌고 일제강점기의 청년기를 보내고 20세기 중반의 격변을 거쳐서 60년대 이후에 압축 성장을 이끌어간 주체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중앙에 이제 아산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농본주의적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자본주의적으로 훈련된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런 농본주의적 심성에 기초하면서도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신속하게 달성하고자 했던 그런 박정희 그룹도 이게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60년대 경제 정책을 기획 운영했던 관료들, 한국의 경제 성장을 발전 국가론으로 요즘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주체들이 또 있는 거죠.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이후 재벌로 성장하는 기업가들이 있는 거고, 이러한 경제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그 성장과 함께한 성장하는 노동의 축적으로 또 만들어냅니다. 이런 여러 현대 한국 사회를 만들어온 주체들이 있는데 현재의 모순 구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을 이해하려면 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알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현대 모순 구조가 만들어진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현재 숙제들이 만들어진 시간대이고요. 그래서 비록 사고관계에 따라 또 정치적, 사회적, 계급적 처지에 따라서 갈등하거나 대립하지만 그들이 동시대인으로서 공유했던 집단 심성에 주목하는 게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기업가사 내지는 기업사를 해명하기 위한 전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아산은 본인을 돈 많은 노동자라고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반적인 기업가가 가지기 어려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어떤 농민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분야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는가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접근을 통해서 아산학은 단순히 아산 개인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산이 일군 기업에 대한 연구 등을 넘어서서 아산과 그 시대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산학이 결국 아산을 연구하는 것이 20세기 한국의 신성사를 연구하는 것이 되는 그 연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산은 분명히 특출한 기업가였지만 그의 시대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특출함이나 성공을 맥락적으로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아까 맥락이라는 게 역사적 맥락이라는 것,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스님들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미덕이 아니라 시대 정신 내지 동시대들이 공유하고 있던 집단 심성, 엘리트 집단과 민중 집단의 상호 교습과 심성의 공유라는 측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접근을 통해서 아산학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발전 모델에 접근하는 현실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현대 한국 사회를 희망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산학의 어떤 구성 내지는 발전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사학적으로 특히 심성사를 포괄하는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아산학에 접근하는 것의 의미는 아마 이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산 관련 연구사를 대강 살펴보면 아산의 생애 자체 혹은 그의 경영 이념, 기업가 정신, 리더십, 또 그것이 창출된 기업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대개 경영학 관련 연구들이 많은데 이런 접근과는 좀 차별화되는 문명사적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산을 20세기 한국의 집단 심성에 접근하기 위한 대표성 있는 열쇠인물로 재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산은 일제 초기에 강원도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식민지 근대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왔고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기업가로 변신한 인물입니다. 그의 경험 세계는 20세기 한국 사회의 변동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런 점에서 아산의 의식 세계는 20세기의 격동 속에서 구성된 한국인의 집단 심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산은 특출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집단 심성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산은 자본가로서 거대 기업 집단의 창업자로서 일반 민중과 차별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산학을 통해 아산의 의식세계와 내면을 당대 민중의 심성사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산과 함께 그의 시대를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산학이란 아산 개인에 대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기업가로서의 아산 혹은 특정 시대를 살아간 역사적 개인으로서의 아산에 대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20세기 후반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과 정치-사회적인 민주화는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거론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경험하게 되는 식민지 근대로 이행이나 분단, 전쟁, 농지개혁,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 재벌주도 경제구조의 형성, 아산의 기업 활동은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보다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사는 국가주도 경제개발이라는 특징 때문에 정치 엘리트 및 관료 집단의 기획과 주도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지금도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3대 주역 가운데 기업가 및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것을 재구성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가 관점에서 한국 경제성장사를 재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가 역할을 일방적으로 과장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선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주체의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 변동의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현대 한국의 심성사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뭉뚱거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는 작업이 축적되어야 아산학이 자기 내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산의 생애와 생각을 20세기 한국 사회 맥락 안에서 특히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주체들이 갖고 있던 망다리 때의 역사와 연결시켜 해석함으로써 아산학은 한국 현대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창의적인 연구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산을 넘어서는 아산학이라는 비전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산은 특출한 개인이자 시대를 선도해간 경제성장의 주역인데요. 그 개인의 탁월함은 마땅히 주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을 탄생시킨 한국 현대사의 특징을 문화사적으로 해석해본다면 한국 발전 모델의 심성사적인 의미, 문화사적 의미로 확장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한국 발전 모델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문화사적인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결과로서 기저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근데 결과로서 경제 성장이라는 기저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들었고 또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도 이런 안에서 나오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과를 내고 성공을 만들어내고 또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 사회적으로 갖게 된 어떤 종류의 심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발전 모델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세계적인 주목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산에게 단순히 머물지 않고 그가 살았던 20세기 한국 사회를 재해석하고 나아가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하는 학문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고 가능한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본 아산 연구에 대해서 사회과학부 조재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